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중국 불교사의 초전 이야기들 계속 해드릴게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 영년부터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AD 67년에 중국 불교사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이 앞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게 산발적으로 막 여러 가지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게, 인도에서 뭐 이렇게 하나씩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인도도 지역이 여러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서역을 거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복잡한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런 거를 이해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머리가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재밌는 게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전해지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건축이라고 하는 게 넘어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율 부분도 못 넘어왔고, 명상도 못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전체적인 거 한 번만 훑어드릴게요. 그래서, 신통이라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걸로 어필하던 시절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번역의 시대. 이건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막 섞여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전을 번역하던 것도 있고, 예전에 중국 불교에서 처음으로 중국 불교를 전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중국으로 불교를 전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섭마돈 축법난인데, 그때 낙양 백마사 얘기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42장경을 뭐 가지고 왔었다, 뭐 이렇게 해서 번역된 얘기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42장경은 초기 번역된 책은 절대 아니었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해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막 다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주얼로 어필하고, 어떤 사람은 신기한 걸로 어필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말로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먹혔던 게 사실은 신비한 거였었어요. 신비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역이라고 하는 거는 각해전투 번역,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 사람들에게 맞는 식의 어떤 인류적인 번역, 국가적 번역이에요. 국가적 번역. 그리고 요거는 인도식을 좀 더 인도적인 걸 관점에서 보는 국가적 번역입니다. 국가적 번역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번역의 표준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국말, 그러니까 국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하면 뭐가 있냐면 표준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전, 딱 그걸 정의를 내려버리죠. 그 작업들이 들어가는 게 언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번역에서도 어떤 기준을 정하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번역한다라는 용례들을 딱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신역시대가 다 되면, 여기까지 다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번역 과정에서, 경전들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경전 되게 좋더라 라고 하면 한 학파가 생깁니다. 그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구마라즙이라는 사람은 이게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번역하는 게 아니고 번역장에서 가르치면서 번역합니다. 가르치면서.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번역하면 그냥 짱 박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짭짭짭짭짭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노트북 같은 거 하나 배에다 깔고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번역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공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 국가가 주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분은 그냥 인도책을 갖다가 이렇게 당신이 중국식으로다가 말을 풀어서 말만 던지면,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걸 받아 적고 그거를 의미가 좀 틀릴 수 있는 것들 뭐 다 찾아서 교정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지금도 책 만드는데 제가 책을 41권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책을 어떻게 만드냐면 기획부터 만드는 것 전체를 혼자 합니다. 교정도 제가 혼자 봅니다. 아니야. 그럴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슬픈 거예요. 근데 뜬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뜬 사람들은 당신이 그냥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가서 어떤 사람은 푸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윤문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말을 하다 보면 오버해가지고 자기가 이게 나이 먹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이 안 먹었을 때는 뭐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안 틀려. 그 뒤에는 틀리면 틀렸나? 이렇게 알아. 나중에는 내가 봐야 내가 왜 그때 저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그래서 구마라즙은 당신이 법륜 스님 말씀하시듯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말하고 그 자리에서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밑에 사람들이 그걸 다 정리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번역장의 용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중요한 경전이 번역이 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굉장히 솔깃한데? 야, 저건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의미가 있어. 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관심을 보이고 막 이제 뭐 물어도 보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학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학파들이. 그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학파들. 그래서 뭐 열반경을 중심으로 하면 열반종. 섭대승론을 중심으로 하면 섭론종. 뭐 이런 식으로다가. 삼론을 중심으로 하면 삼론종. 이런 식으로. 각 종파들이 사부작사부작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맨 처음에 경전 중심으로 가면 이제 그게 초기 종파들이고 나중에는 중국식 사고 플러스 그 경전들하고 섞어 놓으면 그게 이제 중국 불교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어떻게 보면 교종의 시대라고 보면 돼요. 네, 교종의 시대. 교종이 여기까지 굉장히 발전하고 이 다음부터 선종. 선종이 살살살 이제 머리를 내밀기 시작하는 거고 선종이 나온다는 게 뭐냐면요. 아까 여기서 말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명상이 못 넘어와요. 불교가 명상 집단인데 원래 승려들이 명상 집단인데 명상이 인도 명상법이 중국으로 못 넘어옵니다. 그래서 중국식으로 재해석된 명상법이 새롭게 대두하는 게 선종이에요. 그리고 선종이 발전하다가 나중에 당나라 말에 이르면 회창법난이라 그래서 교종이 싹쓸이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가 거의 싹쓸이를 당했는데 황제 권력에 의해서 싹쓸이를 당했는데 선종은 선농일치 이러면서 막 산에 들어가고 농사 짓고 있고 이랬기 때문에 잡으러 댕길 수가 없어요. 산에까지 가기가 힘들어. 교종은 도시에서 공부하는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잡아오기가 쉬운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일제강점기라든지 안 그러면 저기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에 뭐 빨갱이가 내려왔어. 그러면 잡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누구를 대부분 죽였냐면 지식인들을 죽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잡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도시에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 산속에 어디서 농사 지으면서 수행하고 있어. 그 사람 한 명 잡으러 가려고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겠니?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결국 선종이 남게 되는 거예요. 교종들은 거의 싹쓸이 당합니다. 그리고 교종은 한 번 타격을 입으면 복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날 인류 문명이 예를 들어서 핵전쟁이 일어나도 불과 한 세대면 지금보다 더 복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빨라요. 그런데 예전에는 선생 한 명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의 학문 방식이 싹 끊어져요. 지금은 지식이 공개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개방을 해놔서 지금은 선생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선생한테만 그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가서 찾아가서 배워야 돼. 그렇다 보니까 그 선생이 돌아가시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쭉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교종이 이제 골로 가고 선종이 독주하는 시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선종이 독주하다 보니까 이 선종의 최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적인 부분이 약해요. 교리적인 부분이 약해.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이 약하니까 그 부분 사람이 명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공부는 계속 같이 갑니다. 이게 두 가지 요구가 동시에 다 있는 거지 이 중에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교종이 초식동물이면 선종은 육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육식동물이 있는데 초식동물이 전멸당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육식동물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 쪽에서 뒤치기를 당하는 게 이 주자학이에요. 주자학이 불교를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불교로 얘기하면 주자학은 교종 같은 거래요. 교종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한번 된 뒤에 다시 명상주의가 또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양명학은 선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명학을 주자학에서 비판할 때 사선이다. 선의 아류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흐름들이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근세로 넘어가면 결국 이제 불교가 상당히 쓸쓸하게 되죠. 동아시아에서 밀려나게 되는. 그리고 그 밀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황제 권력이 불교를 한번 싹 쓸어내는 거예요. 싹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유럽은 봐보세요. 유럽은 결국 교권과 왕권이 충돌했을 때 카노사의 굴욕, 이래서 왕이 굽죠.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황제가 불교를 싹쓸이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의 세계가 있으면 이 세계의 왕은, 이 세계, 현실 세계의 왕은 누구냐면, 최고권자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 이 본질의 세계에서의 최고권자가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부딪히면 사실은 이쪽이 더 세요. 그래서 인도 카스트제도 보면 브라흐만, 그 밑에가 크샤트리아잖아요. 이게 왕족이거든요. 왕족, 귀족, 그리고 이거는 종교인,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등급 자체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국에서는 택도 없죠. 이쪽이 더 위죠. 왕이 당연히 더 위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세계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국은 이론으로서 하나의 세계밖에 없었기 때문에 땅 위에 황제의 신하 아닌 사람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신하 중에 승려도 포함된다. 이 얘기도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승려는 신하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초기 때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식하게 자르면 200년 단위로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된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이 뒤에는 뭡니까? 이 뒤에는 동아시아가 골로 갔죠. 별게 없죠. 청나라에 이제 고증학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중국으로 이런 것들이 못 넘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건축은 왜 못 넘어왔을까요? 건축은. 우리가 절을 보면 저도 참 깝깝한 게, 불교가 도심포교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옥이어야 되고 산사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도시 안에 있고 시멘트 건물이고 뭐 이렇게 어떤 상가 건물 안에 있고 이러면, 야, 그게 절이냐? 이런 생각들을 해. 교회는 그렇게 있어도 교회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은 그렇게 있으면 저게 절이냐? 생각이 좀 다르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인도에 한옥 건물 절이 있었을까? 인도에 한옥이 있어요? 없었겠죠. 그러니까는 전혀 인도 불교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 중에, 그러니까는 인도 불교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동아시아로 와서 계속 유지하는 전통 중에 몇 가지 없습니다. 건축은요, 거의 대부분이 인도께 없습니다. 건축이 못 넘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거든요. 그래서 탑도 인도 탑이 아니에요. 동아시아는 그냥 이 동네 탑이에요. 못 넘어오는 이유가, 불교가 동아시아로 넘어오는 이유는 내가 목숨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걸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이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건축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어. 나는 한옥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면 미국에서 한옥 지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혼자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짓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데리고 가야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지출되겠죠.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죠. 불상이나 살이나 경전은 스님들이 들고 가면 돼요. 불상은 그럼 어떻게 키웁니까? 작게 만들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스님도 그렇게 합니다. 인도를 이렇게 유력하면서 좋은 불상이 있어. 너무너무 신심나게 생긴 불상이 있어. 이러면 그 이제 솜씨 좋은 사람한테 얘기해 가지고 나무로다가 저걸 똑같이 좀 깎아줘. 그럼 한 이만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고 이렇게 당신이 와서 중국으로 와서, 자, 이거랑 똑같이 크게 주조해 주세요. 그러면 주물로다가 쫙쫙쫙쫙 키워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건축은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건축하는 사람은 입장을 생각해 봐요. 돈 되는 데 있어야지. 내가 무슨 전도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여기서 수요가 없잖아요. 중국에는 인도 건축이 수요가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또 수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도 건축은 시원하게 하느냐가 관건인 거지 따뜻할 게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원하게 쪽으로 발전된 게 인도 건축이에요. 그냥 생각을 해봐. 근데 그 기술을 내가 가진 사람이 중국으로 넘어오면 중국은 기후가 춥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수요가 없지. 내가 건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데 2억 만리까지 목숨 걸고 와가지고 여기서 수요도 없어. 안 오죠. 그냥 생각을 해봐. 그래서 건축이 못 넘어오는 거예요. 건축이 못 넘어오는 거예요. 계율도 못 넘어오거든요. 건축이 못 넘어와서 건축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집, 쉽게 말해서 절건축. 그 다음에 탑. 이게 둘 다 중국식이에요. 우리로 오면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또 바뀌는 거죠. 건축은 그 지역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건축은 전달이 잘 안 돼요. 건축은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탑도 사리는 스님이 모시고 오면 되죠. 뭐 작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공양소 탑 이래가지고 조그만 탑에다가 그게 이제 사리 모시는 사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내가 품에 해서 가지고 와. 이건 쉽잖아. 이거 어디다 모실까? 인도식 탑? 내가 인도식 탑을 막 쌓아야 돼? 시키지도 못해요. 내가 돈이 있어도 내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신도들이 많아서 탑을 쌓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어. 그래도 그걸 지시를 못한다니까, 건축은.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인도에서 이런 탑을 어떻게 처리를 하지? 이 사리를 어떻게 모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중국에 명당 건물이 있어요. 명당 건물. 명당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명당이 정확하게 뭐냐면 주나라 때,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 주나라 임금이 정사를 보는데 남쪽을 보고 양명하게 해서 앉아서 정사를 본대요. 정치를 한대요. 그래서 그 건물, 그 근정전, 인정전에 해당하는 그 임금이 정사 보는 그 건물 이름을 명당이라 그래요. 밝은 집, 그 밝은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된대. 그런데 이거는 임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 명당 건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반 사람들은 묘자리라도 좋은 걸 써야겠다. 그래서 명당하면 묘자리 이렇게 이꼬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당 건물을 계승하는 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임금들이 사는 집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군주하고 성인은 같은 레벨이에요. 성인 군주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식으로 남향을 보게, 그래서 모든 대웅전이 특별하지 않으면 남향집입니다. 남향집으로. 그래서 예전에 간패석교소 보면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 이제 저 봉은사 봉선사에 선왕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는데 근데 제를 지낼 때 부처님은 남면이고 임금들, 조선 임금들의 위패는 부처님을 봐야 되니까 북면으로 놓은 거예요. 그걸 유생들이 찌릅니다. 임금한테. 야, 너네 조상들을 저 절에서 신하로 쓰고 있는 거야. 부처님의 쫄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임금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야, 그러면 위패 다 철거하라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실제로 있는 사건이에요. 있는 사건. 그래서 그런 거하고 관련된 것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군주 이꼬르 성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쪽으로 보는, 이 둘 다 건축이 남쪽으로 보는 건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다층 건물. 층수가 옛날에 높은 건물이 다 좋은 건물입니다. 목조 건물에서는요, 옆으로 넓게 짓는 것보다 높게 짓는 게 훨씬 좋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높은 건물들을 짓고 다층 다각 건물이 좋은 거예요. 사각보다 팔각이 건축이 어렵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건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평씩 건물이에요. 50평씩 이렇게 해서 150평을 짓는 거하고 이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50, 50, 50. 이게 비쌀까요? 이게 비쌀까요? 요즘은 땅값 때문에 이게 비싼데 옛날에는 이게 훨씬 비싼 거예요. 이게 올린다는 게 노동력만 가지고
기계 없이 노동력으로 다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1층 올리는 것보다는 2층 올리는 게 돈이 고부로 들고 2층보다 3층은 2층에 또 고부로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황룡사 9층 목탑처럼 그렇게 9층까지 올라가면요. 그 위쪽 층은요. 난리 나는 겁니다. 돈이 막 무진장 많이 들어가요.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사람들 다 죽는 거잖아요. 거기서. 난리 나는 거잖아요. 실족하면 끝이에요. 그런 위험들을 감수하고 들어서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끌어서 올려야 되잖아요. 줄에 매달아서 뭐 어떻게 해서 그 짓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층 다각 건물. 사각형보다 팔각형의 건축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그냥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을 찍어. 사각형 집을 지을 것 같아? 팔각형 집을 지을 것 같아?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팔각형에 예를 들어서 뭐 7층, 9층 홀수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높게 짓고 그걸 명당 건물이라고 합니다. 최고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최고 건물에다가 부처님의 사리를 갖다 박죠. 스님들이 또 옛날 스님들이 다 그런 걸 또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를 그런 데다 모셔야 된다. 최고 건물에다 모셔야 된다. 그게 동아시아 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탑으로 크게 황룡사 9층 목탑 같이 그렇게 만들었다가 그게 나중에 돌로 된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3층 석탑 뭐 이런 것들 보면 목탑을 돌로다가 번안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사각형에다가 보통은 이렇게 한 3층으로 되어 있죠. 그건 신라탑 양식이고 이제 고구려나 이런 북방계 같은 경우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 뭐 보현사 8각 13층 석탑 이러듯이 다층 다각의 전통들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탑의 시작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그것도 중국식 건축이에요. 중국식 건축. 인도 건축은요. 인도 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산치제탑이나 이런 거 가보시면 이게 인도탑의 시작이고 나중에는 이제 기단부가 쫙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 상륜부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쭉 발전하는. 그래서 건축 계열이 인도로 못 넘어오고, 중국으로 못 넘어오고 그 다음에 계율이 못 넘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계율이 못 넘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기후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인도 같은 경우는 덥기 때문에 속옷도 안 입고 그냥 가사만 이렇게 쓱 두르는 거예요. 마치 일본에서 기모노 입듯이. 근데 이 동네 와서 그렇게 가사만 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업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이 안 맞아요. 더운 지역 생활 방식하고 추운 지역 생활 방식하고 안 맞아요. 불일치입니다. 남방 불교는 끝까지 맞추려고 노력해서 율장을 고쳤어요. 그런데 중국 불교는 못 고칩니다. 왜? 개입이 너무 커가지고 고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이 아니면 불가능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조금씩 고쳐가지고 쓸 수 있느냐? 못 써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예 계율을 그냥 모셔놨죠. 그래서 율이 잘 안 지켜지고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당나라 때 중국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뭔가를 해보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청규라고 하는 겁니다. 청규. 그래서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저것도 전해지지 않아요.